역대 최강의 제국, 몽골. 그럼 몽골을 무려 3번이나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몽골과 베트남의 전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당시 다이비엣이란 이름의 작은 왕국이었죠. 첫 번째 몽골의 침공은 1257년. 몽골 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 쿠빌라이 칸이 남방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에게 복속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완강히 저항했고 몽골은 약 3만에서 5만 명의 정예군을 동원해 본격적인 침공을 단행합니다. 몽골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정예군은 순식간에 베트남 북부를 돌파하고 불과 며칠 만에 수도 탕농, 지금의 하노이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베트남의 끈적이는 열기와 숨막히는 습도, 땡백한 정글은 북방 유목민 출신 몽골 병사들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매복병들의 끊임없는 습격과 낯선 풍토병은 병사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결국 그들은 9일 만에 하노이를 버리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을 굴복시켜야 남중국해 해상로의 안정과 남진 전략이 완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베트남 역시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몽골군이 낯선 기후와 지형, 그리고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간파했죠. 전 왕조는 수도를 버리는 청야 전술을 통해 적을 깊숙이 유인하고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을 훈련시켜 유격대를 조직하고 험준한 산악지대의 매복 진지를 구축하며 몽골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27년 뒤 1284년 더 큰 병력과 정비된 전략으로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대규모 전력을 동원합니다. 쿠빌라이 칸의 아들인 토공 왕자가 직접 총지휘를 맡고 연합군 10만 명이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침공하는 대규모 작전을 펼칩니다. 전투 초반 몽골군은 기세등등하게 진격했습니다. 수도 하노이를 다시 점령하고 베트남 왕실을 남쪽으로 밀어내며 승기를 잡는 듯 보였죠. 율리다이, 아리부카 같은 몽골의 정예 지휘관들이 이끈 군대는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미 지난 침공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트남의 영웅 전응다오 장군이 전면에 나섭니다. 대월사기 전서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군사를 지휘하는 것을 넘어 흔들리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적의 병력이 100만이라 한들 우리 병사들의 단결된 의지 앞에서는 한나풀잎에 불과하다. 그의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쩌능다오는 군사적 재능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의 강점인 기동력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좁고 험준한 산악지대와 늪지대로 유인된 몽골 기병대는 진흙탕에 발이 묶였고 무거운 공성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우기에는 늪지대가 더욱 깊어져 진격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곳곳에 도살인 베트남의 끊임없는 매복 공격과 보급선 차단은 몽골군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전투 의지를 잃은 몽골 병사들 사이에서는 타령이 속출했고 결국 토곤 왕자는 휘하 장수를 잃고 간신히 퇴각해야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2번 연속 같은 나라에 패한 일은 당시로선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세 번째 침공을 명령하며 이번엔 완전한 정복을 목표로 전례 없는 대규모 전력을 투입합니다. 1287년 몽골은 약 30만 명에 달하는 대군과 수백 척의 전함을 동원한 몽골 역사상 가장 큰 해상 작전을 단행합니다. 목표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 점령과 완전한 병합이었죠. 토곤 왕자는 다시 지휘관으로 임명되고 육군과 해군을 별도로 나눠 동시 진격을 시도합니다. 수백 척의 보급선에 막대한 식량과 무기를 싣고 박단강으로 향했죠. 그들은 지난 2번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전의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베트남 역사의 길이 남을 박단강 해전이었습니다. 박단강은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크고 강바닥이 갯벌로 이루어진 좁은 강이었습니다. 전응다오 장군은 이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끝을 뾰족하게 깎은 거대한 철모 수백 개를 강바닥에 박아두고 흙탕물 속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오직 베트남 수군만이 이 말뚝의 위치와 수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밀물 때 몽골 수군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자 베트남 수군은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며 몽골 함대를 말뚝이 숨겨진 깊숙한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몽골군은 승리를 눈앞에 둔 듯 기세등등하게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쩌능다오 장군의 신호와 함께 강물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썰물이 밀려오자
몽골의 거대한 전함 수십 척이 순식간에 강 바닥에 박힌 철못에 걸려 좌초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함선들이 꼼짝없이 진흙탕에 박히고 날카로운 말뚝에 선체가 찢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대월사기 전선은 당시 상황을 수백 척의 전함이 마치 나뭇잎처럼 찢겨나가고 강물은 몽골 병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강둑과 숲속에 숨어있던 베트남 수군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작은 베트남 배들이 좌초된 몽골 함선들을 향해 돌격하며 불을 질렀습니다. 혼란에 빠진 몽골 병사들은 물에 뛰어들었지만 날카로운 말뚝에 꿰뚫리거나 베트남 수군의 화살 세례에 쓰러졌습니다. 강둑과 숲속에 숨어있던 베트남 육군 또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몽골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는 베트남인들에게 인간의 지혜와 전략으로 자연의 힘을 역이용해 강대국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로 기억됩니다.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상실한 몽골군은 지상군도 보급이 끊기고 지친 상태로 퇴각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베트남은 멈추지 않고 후방을 추격하며 몽골군을 격퇴시켰고 결국 토금 왕자는 또 한 번 패배를 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전 이후 몽골은 다시는 베트남을 넘보지 못했죠. 몽골 제국이 세 차례나 한 나라에게 패배한 전례는 베트남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전략적 요충지인 하노이에서 3번이나 방어에 성공했죠. 하지만 만약 이 박단강 전투에서 몽골군이 승리했다면, 보급로가 유지되고 기세를 몰아 하노이까지 함락했다면 전 왕조는 붕괴하고 베트남은 원나라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입됐겠죠. 그 이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도 파장이 일어났을 겁니다. 베트남이 무너졌다면 그 다음 몽골의 표적은 참파 왕국과 크메르 제국이었을 테니까요. 남쪽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진 몽골은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아시아 남부 해상로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을 겁니다. 몽골 제국은 당시에도 유럽부터 중동, 중앙아시아, 동북아까지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고 맘만 먹으면 어디든 정복할 것 같았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3번의 침공, 3번의 패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쩌능다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지형, 심리전, 보급 전략을 아우른 총체적 전쟁의 대가였습니다. 이미 베트남 내에서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적 대접을 받는 인물이며 사후 황제로 칭해지며 지금도 베트남에선 동상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절대 강자를 막아낸 몇 안 되는 나라, 그 중에서도 3번이나 격퇴한 베트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전쟁을 정확히 이해한 지휘관과 무너지지 않은 민심, 그리고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지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강대국의 질주를 막아낸 약소국의 지혜와 의지였습니다. 쩌능다오 장군이 남긴 적은 강하나 우리는 더욱 강하다, 단결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베트남인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죠. 베트남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